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남에게 베풀라고 배웠습니다. 양보하라고 참으라고 먼저 손 내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습니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이 베푼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가장 가볍게 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싸우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내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국이야, 진국.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진국이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들어주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며 웃어넘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 걱정부터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국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국이라는 말과 호구라는 말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요.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상대가 고맙다고 느끼면 그때 나는 진국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베풀었는데 상대가 당연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 나는 호구가 됩니다. 달라진 건 내가 아닙니다. 상대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아픈 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나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또 당했을까? 그 자괴감이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좋은 마음을 쓰는 방식을 오늘 조금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만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혹시 해외에 계신 분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명 하나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말로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귀면서 속으로 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해서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지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왜 또 그러냐며 귀를 닫아버리죠.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아무 문제 없구나 생각하고 더 편하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옥자 여사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죠. 아래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인사도 반갑게 하고 가끔 반찬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부탁이 잠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택배도 신 여사님 집 앞에 놓으라고 기사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미리 이야기도 없이요. 한 번은 부부가 주말에 외출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갔는데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느낌표 하나. 신 여사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게 구느냐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드셨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점심엔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오후엔 경로당에 들르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래층 부부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툼은 더더욱 없었죠.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신 여사님 현관 앞에는 늘 분홍색 고무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슬리퍼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래층 젊은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신 여사님 현관 앞을 봤는데 슬리퍼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젊은 아내가 귤 한 박스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신 여사님이 문을 여시자 젊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신 여사님은 웃으시며 귤을 받으셨습니다. 괜찮아.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택배는 다시 아래층 주소로 돌아갔고 아이를 맡길 때는 꼭 하루 전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집마다 마당 한쪽에 김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루 끝에 혹은 처마 밑에 항아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인사하고 아는 사이니까 뚜껑 열어 한 젓가락 맛보고 갔습니다. 주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항아리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부엌 안쪽에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김치 맛이 변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맛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나 뚜껑을 열 수 없게 된 거죠. 먹고 싶으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를 안으로 들이십시오. 맛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아무나 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을 넘었다고 느끼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참으십시오. 이틀째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평소 해주던 것 중 하나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전화를 먼저 걸어주던 것을 안 걸면 됩니다. 반찬을 나눠주던 것을 이번 주는 쉬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상대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관계는 지킬 만한 겁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얻으신 겁니다. 하루 이틀은 우연이지만 사흘이 지나면 선택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물러서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 머리로는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되죠? 막상 그 사람이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절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돌아서면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는데도 못 바꿀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물러서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양보해라. 참아라.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떠냐. 그 말들이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 속에 박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착하게 살라는 교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이 나이에 사람을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겪으셨거나 전쟁 직후를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서로 기대야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면 가족이 굶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고립이었고 고립은 곧 위험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그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 정말 사실입니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위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얘라고 할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호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다른 호의를 찾아 떠날 사람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보다 나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고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고 일흔이 넘으면 마음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콕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저절로 잎을 떨구듯이 우리 마음도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윤재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교직에 계실 때 윤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술자리에 부르면 빠지는 법이 없었고 학부모가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밤늦게까지 앉아서 써주셨고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습니다. 윤 선생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윤 선생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입원 2주. 병실 천장만 보며 누워 계시는 동안 윤 선생님은 세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충 세어도 40명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병문안을 온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3명, 나머지 37명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셨겠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쓰러진 것은 학교 근처에서 꽤 알려진 일이었다는 것을요. 병원 저녁 식사는 흰죽에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그 식판을 내려다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초라한 밥상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다. 왜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누구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윤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급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천천히 씹어보셔야 합니다. 윤 선생님은 퇴원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베푼 이유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이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평생 그 두려움에 끌려다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사신 분이 다루야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슴에 놓으셔도 내일부터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해주지 않는 이야기, 자식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친구에게도 차마 말 못하는 이야기.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 길을 계속 함께 걷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 미안한데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사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든데 아들이 온다고 해서 장을 봐놔야 하거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길게, 자세하게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해야 기분이 안 나쁠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긴 설명이 오히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배상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4 종로에서 30년 넘게 시계 수리점을 하셨던 분입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배 씨는 매일 아침 작업 대위에 놓인 확대경을 꺼내 렌즈를 닦으십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그 확대경은 배 씨에게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시계를 맡기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던 시절 자신이 존중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물건이니까요. 배 씨에게는 장남이 있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인이고 초등학생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에 민준이 학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배 씨는 처음엔 기꺼이 하셨습니다. 손자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뿌듯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일이 목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금요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배 씨 무릎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학원 앞에서 1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배 씨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요즘 아버지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사실 지난주에도 좀 무리를 했거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목요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배 씨는 결국 수요일에 나가셨습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협상이 된 겁니다. 내가 이유를 말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하려 듭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그러면 짧게만 하세요.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시간 바꾸면 되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상대는 그 이유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도 민준이 학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배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다 한마디였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배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번 길게 설명하며 거절했을 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안부를 딱 한마디 짧은 거절에 아들이 처음으로 물었으니까요. 긴 설명은 아들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해주실 거야. 조금만 밀면 돼. 하지만 짧은 거절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너무 함부로 한 건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직원이 왜요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죠. 말이 짧은 사람은 권위가 있고 말이 긴 사람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명은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거절한 뒤에 미움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옛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 거절한 뒤에 상대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그 거절을 상대는 5분 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만 연습해 보십시오. 거절할 때 10글자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도 빼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는 순간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혀가 굳는 것 같고 상대 눈치가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거울 앞에서 10번만 말해 보십시오.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10번이면 입에 붙습니다. 그리고 입에 붙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만 분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뭐든 다 해주고 내일은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작나무를 아십니까? 하얀 껍질에 곧은 줄기. 봄에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겨울에 유난히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볼 때 그 나무가 서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어제도 저기 있었고 오늘도 저기 있고 내일도 저기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같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임정희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 서울 망원동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 가십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던, 어제 밤새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가게 문은 6시에 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시입니다. 임 여사님에게는 외손녀가 둘 있습니다. 큰 아이가 13살, 작은 아이가 10살입니다. 어느 날 큰 손녀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가기 싫어. 할머니 기분에 따라 달라. 임 여사님은 그 말을 우연히 들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했을 뿐인데,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했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내색했을 뿐인데, 그게 아이에게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임 여사님은 그날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셨습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3만 원. 기분이 좋아도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빠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미안하다. 다음 주에 놀러 오렴. 짜증을 내지도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만 언제나 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큰 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요즘 좋아?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서 편해. 항상 똑같아서 편해. 13살 아이의 이 한마디가 임 여사님의 반년을 다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는 여러분을 어떤 나무라고 생각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족관계를 80년 넘게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라고 하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한결같으냐였습니다. 매일 웃는 사람보다 매일 같은 사람이 더 믿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같을 사람 곁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당은 사장님 기분이 좋은 날은 반찬이 5가지인데 안 좋은 날은 3가지입니다. 이런 식당의 단골이 될 수 있습니까? 반면에 항상 4가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지만 언제 가도 똑같은 4가지, 우리는 이런 식당에 발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안심이 되니까요. 오늘도 저 마시겠지? 내일도 저 마시겠지? 그 예측 가능함이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십시오.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십시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오늘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말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것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얼마나 빨리 받으십니까? 한번 울리기도 전에 받으시는 분 계시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간다고 하면 금요일부터 장을 보십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밑반찬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친구가 심심하다고 연락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십니다. 나 시간 많아. 나올래.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이고 좋은 친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항상 비어 있을수록 상대는 나를 점점 가볍게 대합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받는 사람은 굳이 미리 약속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황도연 씨, 올해 72이십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35년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죠. 퇴직하고 첫 달, 황 씨는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그날은 하루가 환했습니다. 전화가 안 오면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딸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색깔이 정해지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 아빠가 전화 기다리는 거 알면 부담돼. 전화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그게 미안해서 오히려 전화하기가 무서워.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반가워하는 게 상대에게는 부담이 된다. 내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대를 짓누른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며칠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반을 등록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획이 삐뚤어지고 먹물이 번지고 옆 사람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3달이 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까? 예전이라면 황 씨는 1초도 안 돼서 응, 와라, 아빠 기다릴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 주는 서예 수업이 있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딸이 물었습니다. 서예요? 무슨 서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황 씨는 복도벽에 첫 번째 서예 작품을 걸어 두셨습니다. 글씨는 솔직히 잘 쓴 것은 아닙니다. 획이 좀 굵고 먹이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현관을 지날 때마다 그 액자를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생겼으니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100살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글을 쓰시고 책을 읽으시고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교수님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운 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빈 수레일수록 소리가 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립니다. 자식이 오라 하면 뛰어가고 가라 하면 물러서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정이 있고 자기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으로 꽉 찬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오라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것만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3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걷기, 수요일 오후 혼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금요일 저녁 책 10쪽 읽기 이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화해서 시간 되세요? 하고 물으면 1초 만에 응, 돼하지 마시고 달력을 보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잠깐만 이번 주 일정을 볼게. 달력에 공원 산책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일정입니다. 나의 일정입니다. 일주일에 3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3가지.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3가지가 모이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최순덕 여사님, 올해 75이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죠. 최 여사님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같은 절에 다녔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반찬도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울 때 어깨도 빌려주었습니다. 40년이면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전부터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회사 부장이 됐다. 며느리가 어느 집 딸이다. 손주가 영재반에 들어갔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니까 축하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아직 과장이야. 손주는 학원 안 보내. 최 여사님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에는요. 2번째도 넘겼습니다. 3번째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 여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집에 도착했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난 후가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혼자 생각하셨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항상 작아질까? 40년이면 서로를 올려주는 사이여야 하는데 왜 만날 때마다 나는 깎여서 돌아오는 걸까? 최 여사님은 박 여사님과 절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만남의 빈도를 줄이셨습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하셨냐고요? 구청 문화센터에서 트로트 노래교실을 등록하셨습니다. 노래교실 첫날 최 여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떨으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박자가 밀리고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30명 앞에서 서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못 불렀는데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나왔으니까요. 최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울으셨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왜 우시지? 다들 의아해했을 겁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는지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고 우는 75살.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외로움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박수가 그리우신 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최 여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 뭐 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부를 거예요? 지난주에 연습한 거 들려주세요. 최 여사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최순덕이라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의리라고 배웠습니다. 4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40년의 정이 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되었다면 그 정을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정은 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진짜 정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되어서 끊기 귀찮은 습관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은 더 복잡하죠. 자식에게 서운해도 형제에게 상처받아도 차마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럴 때는 끊는 대신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명절마다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던 것을 나눠서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줄을 놓는 게 아니라 줄을 조금 더 길게 푸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정리하시죠. 문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꺼내봅니다. 이 옷은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작아서 안 들어갑니다. 이 옷은 결혼식 때 입었는데 이제는 색이 바랬습니다. 버리기 아깝습니다. 추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옷들을 다 붙잡고 있으면 옷장에 새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관계를 모두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최 여사님이 박 여사님과의 만남을 줄이지 않았다면 노래 교실에서 박수를 보내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옷장에 낡은 옷이 가득하면 새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6가지 이야기였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이야기. 신옥자 여사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사람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유재호 선생님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이유가 관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50년 동안 몸에 새겨진 습관이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내가 거절했다고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상철 씨는 아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겠다. 100마디 설명보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절은 10글자면 됩니다. 임정희 여사님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똑같아서 편해. 기분이 좋을 때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 한 템포 멈추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황도연 씨는 서예교실에서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을 위해 비워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채운 시간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덕 여사님은 40년 친구와의 거리를 조절하셨습니다. 정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습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6분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대하는 나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의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예의.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것이 있으실 겁니다. 후회되는 장면, 아직도 아픈 기억, 혹은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다짐.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만약 10년 전에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 줄이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을 다른 분이 읽고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저는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남편에게 서운한 친구, 자식 때문에 속상한 선배, 사람 때문에 지친 이웃.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50년, 60년을 남을 위해 사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넓은 마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상처받고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믿으려는 사람, 세상에 그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힘을 바깥으로만 쓰지 마십시오. 안으로도 쓰십시오. 남에게 쏟던 그 따뜻함을 오늘은 거울 속 그 사람에게도 한번 건네주십시오. 내일 아침 거절할 일이 생기면 10글자 안에서 끝내보십시오. 누군가 선을 넘으면 사흘만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기분이 흔들릴 때 한 템포만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50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좋은 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쓰십시오.